누더기 점퍼에 해진 운동화 직원들은 그 노인을 길 잃은 노인이라 부르며 친절한 척, 그러나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만 틀렸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잘못 건드린 순간 병원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파도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는 바로 지금 로비 한가운데서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소중한 쉼터가 되길 바라봅니다.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오래된 점퍼를 걸친 노인. 초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평일 오후 82살 노학수는 낡은 겨자색 점퍼에 옛날 운동화를 신고 서울 강북의 한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다. 오른쪽 무릎이 성치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 설레는 기색도 비쳤다. 오늘은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주치의가 이제는 재활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심의 유명 재활요양센터를 추천한 것이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접어서 넣은 의료 기록과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깨끗하게 달인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 있었다. 손녀 할인이 할아버지, 좋은 코트 입고 가요. 거기 비싸고 깐깐한 곳이라니까라며 붙잡았지만 학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깟 옷이 뭐가 중요해. 병 보러 가는데 내 무릎만 잘 봐주면 되지.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하늘채 재활센터 건물은 유리로 뒤덮인 채 마치 호텔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입구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급 패딩과 향수 냄새를 풍겼다. 학수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자동문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시선. 로비 안공기는 따뜻했고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마다 반짝이며 빛났고 벽면에는 이 병원이 얼마나 프리미엄인지 설명하는 광고 문구들이 빼곡했다. 국내 최고 VIP 재활센터, 정재계 인사들이 선택한 곳. 학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마련된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가 걸어 들어오는 동안 몇몇 보호자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저분,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긴 어떻게 왔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로비 중앙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힐끔힐끔 학수를 쳐다보더니 옆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다. 저분 혹시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동료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잠시 있다가 나가시겠지 뭐라고 대답했다. 학수는 그들의 시선을 모르는 척 주머니에서 구겨진 번호표를 꺼내 펴봤다. 손녀가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까지 해둔 터였다. 번호표 상단에는 굵게 VIP 재활 상담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자를 보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없었다. 재활 상담 24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라는 안내 음성이 울렸다. 학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번호표를 꼭 쥐고 창구 앞까지 걸어갔다. 이번 창구에는 단정한 머리를 올려 묶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윤지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습관적인 말투로 물었다. 어르신, 어떤 문의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예, 여기 재활 상담 예약을. 학수가 번호표를 내밀려 하자 윤지혜는 그의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순식간에 훑어보더니 눈썹을 미세하게 치켜 세웠다. 어르신, 여긴 장기 재활센터라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오신 거면 1층 사회사업팀으로 내려가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학수는 잠시 멈칫했다. 사회사업팀이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분들 상담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기 상담은 솔직히 어르신께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 의자에 앉아있던 보호자들 몇 명이 슬며시 이쪽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 여긴 비싸다니까라고 중얼거렸다. 학수는 들리지 않는 척 했지만 귀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도 예약을 했는데요. 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녀가 인터넷으로 해놨다던데. 윤지혜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성함이요? 노학수요. 노자의 배울 학 지킬 수. 노학수 그녀는 검색 결과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VIP 재활 프로그램 상담이요? 무릎이 오래 안 좋아서 여기서 오래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 짧은 순간 윤지혜의 시선이 다시 학수의 옷차림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다. 어르신, 이건 VIP 프로그램이어서 최소월 몇백 단위로 비용이 나가는 상품이에요. 예약이 잘못된 것 같아요. 혹시 손녀분이 가격을 모르고 누르셨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드는진 대충 들었지. 대충 들으신 거랑 실제로 내실 수 있는지는 다르잖아요. 그녀는 가까이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괜히 여기까지 와서 희망 갖지 마세요. 어르신 생활 형편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내 형편은 자네가 어떻게 알아? 학수가 무의식 중에 낮게 내뱉었다. 하지만 윤지혜는 그 말도 고집쯤으로 치부하는 눈치였다. 진료실 앞에서 그때 옆 창구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직원이 슬쩍 끼어들었다. 지혜 씨, 그런 분들은 1층으로 보내. 상담 잡아도 나중에 돈 문제로 난리 나는 경우 많잖아. 그러게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괜히 비싼 곳 기웃거리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구청 쪽이랑 연계된 병원 알아보세요. 윤지혜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바로 옆 의자에서 기다리던 한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현실감 없으신 분들 꽤 있어. TV에서 연예인들 나오는 데서나 보는 병원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 올 곳은 아니잖아. 학수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가슴 한가운데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다시 쓰라려오는 느낌이었다.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시장에서 숱하게 들었던 말들과 비슷한 냄새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상담은 한 번만 받아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고집 피우셔도 결국 못하세요. 여기 하루 이용료가 얼만데요? 윤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예약창을 열었다. 자, 그럼 기다리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 앞에서
학수의 이름이 불렸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진료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재활의학과 의사와 검은 정장을 입은 행정실장 박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 병원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였다. 어르신, 연세가 82이시라고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물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세에 장기 입원 재활을 한다는 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보호자도 항상 상주해야 하고요. 박도연이 말을 이어받았다. 무엇보다 비용이 큽니다. 어르신. 저희 병원은 건강보험 안 되는 고급 프로그램이 많아서요. 가족분들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학수가 말하자 박도연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어르신,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실 때 있나요? 치매 검사 같은 건 받아보셨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나이로 보이나? 그런 게 아니라요. 박도연은 그럴 수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 경제 감각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 못할 선택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자식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항의하시고요. 그런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사도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어르신께 필요한 건 이런 비싼 재활이 아니라 시립병원에서 하는 기초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예요. 굳이 여기까지 오셨다가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20살 중반의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손녀 할인이었다. 할아버지, 아직 상담 안 끝났어?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안을 힐끔 쳐다보고 분위기를 직감했다. 책상 위에 놓인 차트 한 켠 VIP 재활이라고 적힌 글자가 대충 X 표시로 그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박도연은 그녀를 향해 자동적으로 고객용 미소를 지었다. 가족분이세요? 잘 됐네요. 따로 상의 좀. 더 이상 상의할 거 없습니다. 학수가 조용히 할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또렷했다. 가자. 여기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어르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도연이 황급히 말했다. 저희도 어르신을 위해서. 자네가 뭘 어떻게 하는데 날 위해서라 하나. 학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깊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리는 그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았다. 평소라면 농담 한마디 하고 넘어갔을 사람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화.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로비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아직도 귀 안에서 맴도는 듯했다. 할아버지, 그냥 다른 병원 알아보자. 뭐 저런 데가 다 있어. 할인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요즘 사람들 진짜 옷만 보고 판단하고. 학수는 인근 공원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가락이 옆 주머니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오래도록 쓰다듬기만 하다가 마침내 한 번호를 눌렀다. 예, 회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회장님? 성진아.
학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가 가서 무릎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병원 이름이 뭐라고? 하늘채 재활센터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 설립 당시 토지와 건물을 기부하셨던. 학수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래, 그 병원 말이다. 이사장한테 연락 좀 해라. 할 얘기가 있네. 그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옆에 앉은 할인을 바라봤다. 손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말한 형편이, 내 형편은 자네가 말한 대로 안 되는 쪽이 아닐지도 모르지. 노학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누가 진짜 병이 있는지 한번 볼까 싶구나.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병원 앞 도로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나오실 줄은. 하리는 그제서야 늘 허름한 점퍼만 걸치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짐작하기 시작했다. 노학수? 평생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부터 도시 노후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고 소규모 개발을 하며 자산을 키워온 이름 없는 도시 재생가. 그리고 몇 년 전 자신이 살던 동네에 재활센터와 복지관을 묶어 기부한 인물. 성진아. 학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 재단에서 저 병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더라? 비서 성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건물과 토지시가 포함 약 480억 정도입니다. 추가로 매년 운영비와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으로 20억 안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럼 한 500억쯤 되겠구만. 하리는 숨을 삼켰다. 방금 전 진료실에서 현실감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무시하던 노인 한 사람의 이름 뒤에 이런 숫자들이 붙어 있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사실 병원에서는 회장님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재단 지원이 전체 수입의 35%를 차지하니까요. 특히 장기 재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재단 장학금 같은 지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 빼면 어떻게 되겠노?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악몽이겠죠.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사람들 오늘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녹취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걱정 마라. 내 머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흐릿하진 않으니까. 학수는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허름한 점퍼는 그대로였지만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기세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하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던 작은 할아버지와 지금 눈앞의 사람 사이에 어떤 긴 다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다. 로비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조금 전 냉랭한 시선이 쏟아지던 그 공간으로 이번에는 노학수와 비서, 그리고 재단 실무팀장까지 세 사람이 함께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반사적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다가 곧 어딘가 낯익은 노인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애매하게 굳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성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나무그늘 복지재단 비서실장입니다. 재단 이사장님이신
노학수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원장님과 행정실장님께 급히 뵙고 싶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나무그늘 재단이요? 직원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병원 곳곳에 붙어 있는 나무그늘 복지재단 후원 현수막과 액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원장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오가는 사이 로비에 있던 몇몇 보호자와 환자들이 이쪽을 흘끔거리기 시작했다. 나무그늘 재단? 여기 건물 지어준 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어르신이? 웅성거림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행정실장 박도연이 허둥지둥 로비로 뛰어나왔다. 아까 진료실에서 보던 그 사람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색이 전혀 달랐다. 아, 회회장님? 자네가 아까 나를 현실감 없는 노인네 취급하던 그 박 실장인가? 학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로비 공기를 눌렀다. 박도연은 순식간에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는 그게 줄을 잘못 원장부터 불러. 짧은 한마디에 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윤지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원장이 내려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얀 머리를 뒤로 넘긴 중후한 남자가 급히 내리뛰듯 계단을 내려왔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요. 미리 연락했으면 내가 겪은 일을 자네가 그대로 볼 수 있었겠나? 학수의 눈빛이 원장을 향했다. 오늘 나는 한 환자로서, 한 노인으로서 이 병원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네.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웃었다. 우리 직원들이 혹시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박 실장, 윤지혜 씨. 학수가 이름을 부르자 둘은 얼어붙은 채 앞으로 나왔다. 이쪽이 아까 제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던 박 실장. 그리고 이쪽이 내 형편을 단숨에 판단해버리고 희망 갖지 말라던 직원이지. 로비는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저 멀리 치매 검사 받아보라는 말에 피식거렸던 보호자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도 보였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이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무그늘 복지재단에서 이 병원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라고 했지? 성진이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약 500억입니다, 회장님. 그래. 그 돈으로 나는 이 병원이 돈 없는 사람도 사람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랐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돈이 사람 위에 서게 만들었구먼. 원장이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정말 예외적인. 예외라면 내가 운이 참 나빴던 모양이네. 학수는 천천히 병원 로고가 박힌 벽을 바라봤다. 그 아래에는 나무그늘 복지재단 후원이라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늘부로 나무그늘 복지재단은 이 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네. 건물 사용에 대한 계약도 재검토하겠고. 회장님, 박도연이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원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 병원 간판에 적힌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말, 오늘만큼은 거짓이었네.
적어도 내 눈에는. 로비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지원 중단이래. 그럼 우리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재단 장학금으로 입원한 사람들 많다며? 한 중년 남자가 원장 쪽으로 다가가 따졌다. 원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은 튼튼하다고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원자랑 이런 식으로 싸우면 어떡해요? 다른 보호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후원자는 갑자기 빼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환자로 왔다가 쫓겨난 셈이지. 학수가 차분히 말했다. 윤지혜의 눈가에서는 이미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 점퍼와 신발을 보고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했겠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자신이 몇 분 전까지 얼마나 가볍게 사람을 베어냈는지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했다. 그날 오후 이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 앞에 모인 보호자들 사이에서 찍힌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재활센터 설립 기부자가 병원에서 모욕당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하늘채 재활센터 최대 후원자 모욕 논란, 노인 환자 외모로 판단 500억 후원 중단 선언. 텔레비전 뉴스에도 원장의 고개 숙인 사과 장면이 나왔다. 병원 측은 급하게 윤지혜와 박도연을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금이 간 뒤였다. 학수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손녀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해? 병원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픔까지 생각해서 내가 처음에 이곳을 만들었지. 학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군가는 병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게 뭔지 알아야 해. 사람을 보는 눈 말이다. 허전함의 시작. 며칠 동안 학수의 휴대폰에는 각종 전화가 쏟아졌다. 병원 본부의 부원장, 재단 이사진, 오랜 지인들까지 모두가 조금만 수위를 낮출 수 없겠느냐고 직원들 잘못이지 병원 자체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그는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병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뿌리를 드러낸 것뿐이네. 그러나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우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병원 앞 아수라장 같은 화면과 울먹이며 인터뷰하는 보호자의 얼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나? 창밖을 보니 아내와 함께 살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끔은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다칠까봐 걱정돼. 학수는 베개를 돌려 눕고 눈을 감았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병원과 결별했다. 사람들은 내 결정을 통쾌한 복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 마음은 통쾌함보다는 묵직한 돌덩이 같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정말 바란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사람의 아픔을 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었다. 그릇이 금이 간 것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내가 부순 것이 단지 금간 부분만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견디고 있던 누군가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함께 쳐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펜 끝이 잠시 멈췄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직 한 장 남았는지도 모른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내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일지도. 달라진 얼굴. 사건이 세상에서 점차 잊혀질 즈음 초봄 햇살이 동네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학수는 무릎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가까운 재활의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에는 오늘 오픈,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하리나, 커피 한잔 하고 갈까? 둘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원두 향이 퍼졌다. 카운터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한 여자가 어서 오세요라고 밝게 인사했다. 학수는 그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윤지혜였다. 몇 달 사이 살이 조금 빠지고 눈가에는 피로와 긴장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손놀림은 놀랄 만큼 성실해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하리는 할아버지 표정을 보고 곧 상황을 눈치챘다. 다른 눈빛. 어떤 메뉴 드릴까요? 윤지혜는 아직 그가 누구인지 눈치채지 못한 듯 메뉴판을 내밀었다. 처음 오셨으면 오늘의 드립 커피 추천드릴게요. 제가 직접 로스팅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학수가 대답했다. 주문을 마치려던 찰나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거칠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낡은 점퍼를 입은 채 들어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턱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야, 여기 화장실 좀 쓰게 해봐. 아무 데서나 소변 보지 말라면서. 주변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가는 저 사람 근처 쪽방촌에서 본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윤지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화장실 여기 안쪽이에요. 쓰시고 나오시면 제가 물도 한 잔 드릴게요. 돈 없어.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화장실은 돈 내고 쓰는 데 아니에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몇 달 전 병원에서 고객을 타박하던 그 톤과는 전혀 달랐다.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대신 조심스럽게 받쳐주는 느낌이었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윤지혜는 커피를 준비하려 카운터로 돌아왔다. 그제서야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손에 쥔 드리퍼가 덜컥 떨어질 뻔했다. 회 회장님. 학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아보는구먼. 윤지혜는 그대로 굳어 서 있다가 허둥지둥 카운터 밖으로 나왔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밀어내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지. 학수가 말했다.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하던 말들이. 윤지혜의 눈에 벌써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일자리도 잃고 병원에서도 파면당하고 솔직히 말하면 회장님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한 말들이 어떤 칼처럼 들렸을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를 차리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짜 용서. 학수는 자리에 앉은 채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방금 전 노숙인처럼 보이던 남자를 향해 내밀던 그 손과 똑같은 손이었다. 사람이 바뀌는 건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더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누굴 어떻게 대하는지 그 손이 먼저 말해버리지. 윤지혜는 고개를 떨구었다.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병원에서 제가 내쫓듯 돌려보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혹시 누군가에겐 그날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숫자랑 서류만 보고 사람을 재단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내리는 소리와 창밖 자동차 소리만이 잔잔히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사과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윤지혜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작지만 여기서만큼은 누구든 따뜻하게 맞이하려고요. 돈이 있든 없든 화장실만 쓰고 가든 상관없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집을 꺼내 한 장을 내밀었다. 나무그늘 복지재단 신규 사업팀 연락처일세. 요즘 동네마다 작은 동행 카페를 만드는 걸 준비 중이거든. 어려운 이웃이 자연스럽게 들를 수 있는 쉼터 겸 상담 창구 같은 곳 말이지. 윤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빛도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회장님 설마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을 맞춰보는 눈으로 고쳤다면 그 경험을 썩히기는 아까우니까. 학수가 말했다. 물론 예전처럼 편하진 않을 게야. 월급도 병원보다 적을 테고. 하지만 적어도 숫자 대신 사람 얼굴을 보며 일할 수는 있겠지.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도 되는 건가요? 잘못한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면 세상에 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그는 조용히 웃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받는 사람이 변화하려고 했냐 아니냐겠지. 윤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마치 뜨거운 것을 쥔 듯 손끝이 흔들렸지만 놓치지는 않았다. 며칠 뒤 나무그늘 복지재단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되었다. 동행 카페 시범사업, 1호점 운영 책임자 선정. 이사진 몇몇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분이 그 병원 사건의 당사자라면서요. 괜찮겠습니까? 누가 더 잘 환자를 이해하겠나? 학수가 물었다. 상처를 준 사람만큼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 또 있겠는지. 짧은 침묵 끝에 이사 한 명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무그늘 재단의 색깔이었죠. 그날 저녁 학수는 손녀 할인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다. 강물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또 한 번 큰일을 벌인 거네. 할인이 말했다. 처음엔 병원에 복수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복수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야. 학수가 천천히 답했다. 힘이 있으면 단칼에 베어내면 되지. 그런데 베어낸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남거든. 그럼 오늘 한 건 뭐야? 베어낸 자리 옆에 새로 뭐라도 심어보는 거지. 그는 강물 위로 길게 드리워진 노을을 가만히 바라봤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마음이 바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옷이 아니라 눈빛부터 보게 되겠지. 집에 돌아와 학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한때 나를 가장 깊게 모욕했던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건넸다. 사람들은 이것을 관용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미움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오래 남는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미는 것.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을 나부터 잊지 않기를.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즐겨 입는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 비쳤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유해 보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재물은 넘치는 날들 되세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감동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되어 감동 사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